여러분은 오늘 무슨 느낌을 받으실 거냐면 이렇게 영화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영화 만들면 미쳤다고 욕먹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네. 방송하고 있었어. 혹은 밖에 걸어다니고 있었어. 네. 갑자기 건장한 남자 3명 꽉 오더니 가자. 너지? 이 새끼네. 가자. 너 당황하지? 당황하지. 보여줘. 경찰이야. 경찰이래? 응, 경찰이야. 형사야. 진짜 형사야. 어떡할 거야? 따라가야죠. 일단 따라가야지. 네. 따라 들어갔는데 경찰서가 아니야. 뭐 이상한 어두컴컴한 데야. 예? 봤더니 의자도 있고 막 하여튼 그래. 근데 옆에 몽둥이들이 있어. 근데 그때부터 한 가지를 물어봐. 너지? 너 뭐라고 할 거야? 너지? 그러면 얘 뭐 어떤 거 말씀하세요? 아니면 좀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을 것 같은데. 때려? 계속 때려. 왜?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봐. 너 진짜 기억 안 나? 뭐라고 할 거야? 뭐 어떤 거를 또 맞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기억 안 나? 안 나? 기억나 안 나? 그러면 무서워서 맞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을 그냥 하면 안 돼. 그러다가 기억이 난대.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 이 살인사건 네가 한 거지? 예? 기억이 난다며? 예? 뭐? 아니 뭐 그 미친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억울하잖아. 말을 해도 뭐해? 안 믿어줘. 어떡할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진짜 죽을 만큼 때리는 거야. 사람이 진짜 계속 맞는 거야. 딴 말하면 맞는 거야. 방법은 이제 2가지밖에 안 남아. 하나, 죽을 때까지 맞는다. 둘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냥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거야. 아, 경찰에서 인정하고 판사님한테 가면 저 억울해요.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봐주겠지. 날 이해해 주겠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면 구해 주겠지. 라고 믿는 거야. 근데 그 희망이 산산조각으로 깨져. 왜? 믿고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재판 결과는 너는 범인이야. 너는 살인사건의 범인이야. 그리고 너에게 형량은 무기징역이야. 그럼 넌 어느 순간 갑자기 감옥에 간 거야. 이거 족같은데 진짜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국에 예. 살인마 이렇게 알려지는 거야. 나의 얼굴과 나의 이름이 전국에 그냥 살인마로 그냥 쫙 퍼지는 거야. 막을 수가 없어. 이미 끝난 거야.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방법이 없어. 법이 땅땅땅 끝. 확정 판결. 너는 무기수. 자, 물론 내가 지금 든 예시가 우리 2025년 현재는 말도 안 되지.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최악의 범죄자 편 첫 번째는 보여주세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와 공범들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공범들? 이춘재가 공범이 어딨어? 공범이 있었어? 검색해봐도 안 나오는데? 예, 그럴 거야. 대부분이 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예.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니까 이춘재가 혼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드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괴물의 시간이라고 나왔는데도 2025년에도 이춘재와 관련된 것들이 방송에 나오잖아. 계속.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거기에 베일 속에 감춰진 그리고 누군가는 숨기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깊게 관여를 했었어. 내가 그때 당시에도 이춘재가 잡혔을 때 얼마 전에 많은 분들 덕분에 캄보디아 이제 사건도 관심 우리가 많이 받았고 뭐 학교 자료로도 나갔다 같이 시청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상을 내리지 않는 한 일단 미제 사건이라면 고 이영호 군 사건처럼 우리가 저번에 한번 진행했잖아. 계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서 그 범인을 추적해야 돼. 계속 추적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알아? 다시 재조사하나? 그치. 재조사를 하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됐죠? 최근에 신정동 엽기 여기 사건에 잡혔죠 범인이 검거가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가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으면 각 미제 사건 전담팀은 꾸준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시지만 그러다 보면 과학기술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 범인은 언젠가 잡히죠. 무조건 검거돼. 나도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 내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거든. 올 초? 작년 되게 유명한 미제 사건 하나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게 이 사건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그 조사가 꽤나 깊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나도 뉴스보다 놀랐는데 그게 신정국 역회특혜 사건이었던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 나 그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 어쨌든 그런 이제 미제 사건도 우리가 이게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추적이 되잖아.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게 될 이 사건은 이춘재로 끝났잖아. 아니라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춘재가 잡혔으니까 그냥 끝난 거야 라고 해버리기에는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자꾸 잊혀지게 만들어. 난 그걸 막을 거야. 그 공범 새끼들을 어쨌든 감스 덕분에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절대로 제 주장으로 하지 않을게요. 1989년 12월 수사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왔어. 오? 그래야 믿을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충격적인 내용이야. 몰랐던 사람이 들으면 진짜 쇼킹할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이춘재와 공범들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공범들. 오케이. 공범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 공식 명칭은 변경됐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뭐 몇 차 사건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됐고 2차 사건이 이렇게 됐고 안 해.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패턴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농무에 숨어 있다가 혼자 가는 여성 덮쳐가지고 끔찍하게 살해하거나 자기가 봤을 때 그냥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럼 이제 그냥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범행 패턴은 늘 그래왔으니까. 2019년이야. 나 이날 잊지를 못해. 9월 19일이었거든. 갑자기 속보가 미친 듯이 터지는 거야. 우리 영화로도 알잖아. 살인의 추억. 그렇죠.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개구리 소년 사건, 고 이영호 군 이제 사건. 근데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확인됐다 라는 브리핑이 뜬 거야. 난리 났겠네. 나 정말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 부산교도소에 무기수로 수감되어 있는 이춘재다 라는 게 확인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야. 나한테 그게 너무 쇼킹했거든. 자, 이춘재 범행을 뭐 거의 다 알고 있겠지만 되게 옛날이야.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 태안 일대야. 지금은 현장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 여기 그때 당시 거의 다 논이었거든. 지금 막 개발도 많이 됐고. 어쨌든 보는 게 좀 간략하게 보면 이 중심부로 해가지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는데 이때 당시에 이 태안 지역은 연쇄적으로 강땡 사건과 그리고 강땡 살땡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해버려. 사실 범인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똑같이 하겠지. 근데 범인을 검거할 수도 없었고 대부분 이때 당시에 범인이 항상 이렇게 숨어있어. 논밭에. 너무 무섭다. 혹은 산에 숨어있어. 그러다가 확 덮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 그리고 나이가, 그러니까 범행 대상은 여성인데 나이가 갭이 너무 커. 제일 어렸을 사람은 그냥 손으로 할게요. 음성으로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부터 제일 많으신 분은 까지. 와, 얘는 진짜 그냥 미친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계속. 진짜 이거 노라이 새끼네 이거 진짜. 조금만 브리핑 전후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게. 이게 어떻게 잡았는지. 일단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 경찰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야. 2019년 중순쯤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시 전면 재수사해. 과학기술은 발전했으니까 혹시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 과학기술의 발전도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 어떤 거죠? 그 사건을 재조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그때 당시 사건에? 이게 자료라든지. 그치. 그 사건 현장 자료나 뭐 유류품 같은 게 있어야 그쵸. 되잖아. 그러면은 2019년에 재조사할 때 그게 있었던 얘기네? 실제 피해자들의 옷이랑 뭐 그 현장에 있었던 것들, 그게 있었으니까 다시 조사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여기에는 이걸 가능하게 만드신 한 분이 계셔. 누구예요? 누구? 딱 한 명이야. 누구? 뭐 이름까지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럼 방송 한번 봐보세요. 그 넷플릭스 거. 예. 이분에 대한 얘기는 나도 꼭 전하고 싶었어. 뭐냐면 이분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현장 감식반이셨던 분이야. 혼자. 그러니까 그때 그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현장 감식에 대한 것도 많이 없으니까 그분이 혼자 공부하시고 그분이 가서 하셨는데, 저기 살인의 추억 보면은 막 현장 훼손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현장 보존이라는 게 정말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분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현장 조사를 혼자 다니시면서 다 그걸 했잖아. 근데 이분이 이제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이제 이분도 그래서 근무 중이셨으니까 경찰서 캐비넷을 딱 열어 그 뒷문 창고 쪽을 열었는데 막 뭐가 쌓여 있는 거야 상자들이.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류품들이야. 그러니까 피해자들 옷이랑 속옷이랑 막 이런 거 현장 자료들. 근데 그거를 그냥 박스가 이렇게 종이 박스에다 그냥 다 쳐놓은 거야. 다 그냥.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그러면 감식을 하시는 분이셨잖아. 유일하게. 당시에는 해결을 못해도 감식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하나하나씩 자기가 다 현장을 봤으니까 사건별로 절대 오염 안 되는 종이들이랑 다 밀봉까지 다시 정리를 하셨구나. 다시 다 싸신 거야. 그렇게 다 해가지고 사건별로 분류를 다 해놓으시고 그냥 넣어놓으신 거야. 그것 때문에 2019년에 가능해진 거야. 아우, 진짜 감사한 분이네. 정말 대단하신 분. 그분이 안 계셨으면 범인 못 잡지. 그리고 과학기술은 발전했고 2019년의 기술력으로 그때는 확인 안 됐는데 아주 미세한 DNA들을 찾아서 증폭시켰어. 나온 거야. DNA가. 한 남자의 DNA가 뜬 거야. 와. 그래서 그 DNA를 우리나라가 2010년도 이후부터 경찰청이랑 검찰청에 DNA 데이터 센터가 있어. 등재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0년 이후에 흉악범들만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 조회를 해봤어. 쭉 조회를 해봤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딱 한 명 떠. 그게 부산교도소의 이춘재야. 그럼 경찰은 뭐 했을까? 이춘재가 옛날에 어디 살았지? 사건 현장지에 살았어. 와. 그리고 사건이 중간에 한번 뚝 끊겼거든? 그리고 얘가 그 이유가 있었어. 결혼을 해서 청주에 가 살았어. 청주에서도 2명을 살해해서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무기수로 들어가 있던 거야. 자기 처제를 죽여서. 진짜 그냥 사람이야. 짐승이네, 짐승. 진짜. 아내의 동생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검거돼서 이제 무기수로 있었던 건데 그 전건은 다 감춰진 거였지. 아, 이래서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멈췄구나. 야, 짐승도 아니다. 그냥 악마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진짜 이건. 진짜 악인이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네. 1차부터 모든 사건에서 DNA가 다 나오면 좋은데 일부만 나왔어. 그럼 경찰은 뭘 걱정했을까? 너지. 저 아닌데요. 이거 세 사건 네 사건은 네 DNA 나왔어. 그건 인정할게요. 나머지는 저 아니에요. 답이 없잖아. 이거 어떡해? 아, 맞네. 이제 이건 과거의 경찰이 아니라 2019년 수사팀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팀은 진짜 그럼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산교도소에 가게 된 거야. 이춘재를 만나러. 이춘재한테 처음 물어봐. 아닌데요? 발뺌해. 자기 아니라 그래. 그래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고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을 투입시키고 얘를 살살 긁는 거야. 심리전. 살살 돌려도 말해보고 좀 우쭈쭈도 해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증거를 쓱 넣어. 근데 이거는 당신 DNA가 나왔는데 당신 여기 근처에 살았잖아요. 뭐 이런 건 인정하기 싫은가? 이 사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건 당신 그럼 아니네. 그치, 그건 다른 사람이 했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슬슬 그리고 이춘재가 여자를 되게 좀 그랬잖아. 교도소에 있는 동안 여자를 못 볼 거잖아. 여성 프로파일러도 투입이 돼. 그래서 이춘재가 여성 프로파일러가 오면 그렇게 좋아했대. 아유. 이것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유. 되게 좋아했대. 진짜. 얼마나 싫고 더러웠겠어. 근데 어쨌든 그걸 정말 프로파일러 분들이나 형사분들이 잘 간파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춘재가 다 얘기할게요 하고 종이 하나를 달라 그래. 뭘 써? 실제 이춘재가 쓴 거야. 살인 12 플러스 2 강간 19 미수 15. 이거 진짜 진짜? 근데 플러스 2라고 써놨지. 나눠 놓은 거야. 청주랑 화성이랑. 그러니까 청주 갔을 때가 플러스 2고 그 화성이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얘기해볼게. 이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첫 번째, 좀 전에 말했잖아. 경찰들이 이거 발뺌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했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 했지? 다 자백을 했지. 근데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외부에 보도가 안 나간 내용도 있잖아. 현장 지도 다 그려. 자기가 어떻게 들어갔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어떻게 있었고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이걸 다 기억해. 그리고 다 써. 각 사건 지도까지 전부 다 그리는데 이게 당시 수사팀이 갖고 있던 자료보다 훨씬 정확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이춘재 사건 모티브로 만들었던 그 영화 제목이 뭐야? 살인의 추억. 우리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영화로만 느껴지잖아. 이걸 이춘재의 입장으로 생각해봐. 진짜 소름 끼치는 단어야.
살인의 추억. 얘는 이걸 안 까먹은 거야. 아니 사람이 30년이 지났다고. 좀 뭔가 희미해지고 헷갈리고 기억들이 왜곡 생겨야 되잖아. 아예 기억이 안 나야 되고 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이런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춘재 입장으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잔혹한 건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이라는 난 제목이 정말 소름 끼치게 다가왔거든. 보통 사람은 살인의 추억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애는 이해를 하는 거야. 살인을 추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 잊는 거야.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섬뜩한 말이야.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알아? 그 송강호 씨가 형사인데 카메라 맞죠. 담배 피면서 이거 스포 아니에요? 그 카메라를 탁 쳐다보잖아. 쓱 쳐다보면서 맞아. 밥은 먹고 다니는. 그게 약간 그 범인한테 약간 주는 메시지처럼. 자, 내가 아까부터 설명을 할 때 경찰을 자꾸 2019년 수사팀이야, 당시 수사팀 아니야 라고 내가 자꾸 나눴잖아. 그 이유가 조금 있는데 이춘재를 검거했던 2019년 수사팀이랑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형사분들은 다른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나눠야 돼.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예. 나는 표현을 수사팀이라고 할 거고 과거는 형사라고 할게. 형사 혹은 계장 이렇게 표현을 써서 수사팀은 2019년 재수사했던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뭐 반대로 알아서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조금 나눠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이제 사건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알고 있었던 연쇄 사건의 목록이야. 이제 이게 문제였어. 여기 잘 보면은 1986년 이후에 연달아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의 경찰은 4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되기까지 별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86년 9월부터 86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사건들 있잖아. 보면은 불과 9월부터 12월 사이에 4건이 발생했거든. 이 안에서만. 태안 병동 쪽에서. 근데 경찰들도 아무 말을 안 했어. 왜? 이유가 있어. 공감이 안 가는 얘기인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988년 때문이야. 88 파파올림픽. 서울올림픽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였고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는데 여기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공표하는 순간 여긴 줄줄이 모가진 거야. 그러니까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인정을 아예 안 했어. 당시에 다 쉬쉬하고 지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당시 상황이야. 근데 그때는 몰랐겠지. 연쇄살인마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 연쇄살인마는 냉각기라는 걸 가져. 냉각이 차가워지는 거지. 사람을 처음 죽이면 그 극도의 흥분 상태가 유지가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느낌이 뭐 될까? 적어지겠지. 그러면 또 살인을 해.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부분을 냉각기라고 해. 근데 살인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이 냉각기가 짧아져. 그래서 점점 뭐하지? 살인 주기가 짧아져. 맞아. 그거야. 4차까지는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야. 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근데 87년 쪽 봐봐. 86년까지 보면 점점 짧아지는 거 보이지? 몇 달, 며칠, 맞네. 기간이 정말 짧게, 길게 가는 경우가 없어. 점점 줄어들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정말 짧으면 이틀 만에도 발생되고 막 반복적으로 나는 거야. 결국에는 언론을 못 막았지. 6차까지 터져버렸는데. 근데 이게 올림픽 1년 전이야. 진짜 위에서부터 난리가 나.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몇천 명, 몇만 명의 형사들이 투입돼. 그러니까 전국의 형사가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이 사건 잡으려고 용의자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 남자면 다 용의자야. 그 지역에 거기 살았잖아. 그 시대에. 그냥 용의자야. 당시 형사, 계장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볼까? 이 사건 무조건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돼. 올림픽 앞두고 있지. 위에서 이제 쪼아대잖아.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당시 형사와 당시 계장들한텐 정말 대박 사건인 거야. 이거 해결하면 어떻게 되지? 특징. 그치. 위에서부터 얼마나 칭찬하겠어. 눈이 도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사명감이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그치. 눈 도는 새끼들이 있는 거야. 잡으면 대박이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아까 처음에 그 상황 얘기했지. 너냐? 가. 이게 발생돼. 눈 돈 애들이. 이제 이해되네. 그냥 거기 사는 남자고 뭐 대충 봤을 때 그냥 20대 같은 남자. 너 와봐. 아니 근데 수사를 왜 그딴 식으로 해? 잡아야 되니까. 경쟁이야.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맞지?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져서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은 뭐가 되지? 바보가 되는 거야. 용의자 잡았어?
아직 못 잡았는데요. 아예 저 팀은 용의자 잡았다는데. 엄한 사람. 그걸 수사 실적이라고 내보내고 있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가면. 어떤 거요? 변호사 구하면 돼. 근데 변호사 돈 들잖아. 거기서 어떻게 변호사를 구하냐고. 완전 농촌인데. 그러면은 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억울하게 이렇게. 그치. 아니 뭐 그딴 게 다 있어. 이거 열받아? 개열받는데? 어떡하지? 예. 이 정도로 열받으면 안 되는데? 이 뒤에 가면 너 혈압올라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열받는 내용이야. 근데 뒤에가 더 열받는 내용이라서 내가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변호인이 만약에 없어. 뭐 그냥 그 결과는 예상되지. 이때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 뭔 줄 알아? 연쇄살인 사건 범인 잡았다. 범인 잡았다. 용의자 잡았다. 그 중에는 누가 없었지? 이춘재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억울하게 다 잡히신 거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나의 외가 좀 먼 친척이긴 한데 내 외가의 먼 친척 분도 실제로 겪었던 일이야.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 그냥 데려가가지고 그냥 때린 거야. 형사한테. 난리가 난 거야 집안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데 군대 휴가 나온 상태였거든. 예? 군 휴가 나오는데 끌려 들어간 거야. 저 군대 군인이고 군인이면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욕정 막 쌓여 있겠네 막 이러고 때린 거야. 난리가 났던 거야.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이제 변호사부를 붙여주신 거야. 그 변호사가 오자마자 사건가 뭔데? 줘봐요. 날짜를 봤잖아. 날짜랑 정말 다행이지. 군대 휴가 나온 거랑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 있었단 얘기야? 군대에 있어요. 그걸로 증명하고 나왔어. 아니 그러면 그분이 입은 그 정신적인 고통이나 그다음에 이게 또 뭐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과도 안 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진짜. 그때 형사 계장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인이야. 범인인데 알리바이를 내가 못 깼을 뿐이야. 자기 잘못 절대 인정 안 해. 인정하면 자기 큰일 나니까. 이게 되게 열받는 내용이지 사실은.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일부만 얘기한 건데 1988년 1월에 16살 남자애가 잡혀. 고문하고 학대받다가 결국 뇌사 상태가 돼서 죽었어. 아무도 그거에 대한 처벌받지 않았어. 90년에도 마찬가지야. 38세 남성이랑 그 11월 달이고 12월 달에는 18살 남성이 이제 똑같이 끌려가서 고문당했는데 38세 남성은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정신질환을 갖게 돼. 너무 이제 공포가 너무 힘드니까. 38세 남성분은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18세 그 남성은 정신질환을 너무 심하게 얻고 그렇게 좀 안 좋게 갔던 상황이고 91년도도 마찬가지야. 고문 폭행 당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하시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가려진 거 말고 어느 정도 확인된 것만 40분이 넘어. 예? 그러면 확인 안 된 거 원래 이런 거 있으면 감추려고 하잖아. 내 그 먼 친척처럼. 최소 40명이면 엄청 많겠네. 이거 되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전국의 형사들이 와가지고 수사본부로 쫙 차려놓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 용의자였던 거야. 뭐 하나 이상하면 이거야.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진짜 너무하다 근데 진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명감이 계신 분들 분명히 있다고. 미꾸라지 때문에 일이 커지는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 내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지? 이춘재와? 공범들. 이제 느낌이 오지. 공범이 누굴까? 설마. 얘기해도 돼. 지금 말고 그때 당시에 미꾸라지 같은 형사, 계장들. 걔네들이야. 자, 중요한 건 공범인의 정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춘재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이지. 근데 이춘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암묵적으로 도와줬다면 믿어? 이춘재라는 연쇄살인마를 암묵적으로 도와준 걸 안 잡히게. 그랬다면 얘 공범이야 아니야? 얘도 공범이지. 이춘재 안 잡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인 거야. 당시에 암묵적으로 이춘재를 도와준 형사들이 있어. 예? 안 믿기지. 나도 지금 얘기하면서 실소 나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개열받는데 진짜 어떡하지? 자, 일단 좀 많이 알려진 사건 하나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왜 얘기를 꼭 해야 되냐면 이거를 얘기를 해야 그 뒤에가 이어지는 과정들을 이해해 볼 수 있어서 그래. 과거로 한번 가볼게. 1988년 9월 7일 날 7차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 일단 난리가 났지. 근데 그로부터 9일 뒤인 88년 9월 16일 날 그 유명한 8차 사건이 발생해.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한 가정집이었단 말이야. 가족들이 다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자식을 깨우러 방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돼, 집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범인은.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이 사건 현장 모습이거든. 분명히 담을 뛰어넘어서 문을 열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라고 본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다른 사건들은 다 야외에서 발생을 해서 증거가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실내잖아. 범인의 채모가 발견돼. 그 음모. 이제 털이지. 그게 발견이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특이한 분석을 해. 혈액형이 B형이다. 실제로 이 춘재는 B형이 아니지만. 그리고 뭐 티타늄이라는 게 엄청 많이 검출이 됐대, 그 털에서. 그래서 딱 고정을 해. 야, 이거 수리공이다. 수리하는 사람이니까 철 성분 많이 나오니까 태안에 있는 수리공 다 뒤지는 거야. 뭐 그런 이상한 수사법 아니야? 지금 뭐 제 얼굴 공개되신 분이고, 이때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무죄예요, 여러분. 이분은 당시에 22살의 나이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윤성여라는 분이셔. 윤성여님이신데 이때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가 돼. 수리를 하고 계셨거든. 아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짜. 와. 경찰은 어떻게든 짜맞추려고 했었어, 윤성여 씨로. 그리고 실제로 윤성여 씨가 검거되고 나서, 이거 중요한 얘기야, 기억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윤성여 씨가 검거되고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살인사건이 발생을 안 해. 8차 살인사건까지 연쇄범죄가 발생을 했잖아. 계속 짧아지면서 주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윤성여 씨는 어떻게 된 거야? 범인으로 모든 걸 다 받을 수밖에 없잖아. 검거했더니 발생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되는 거야, 암묵적으로. 근데 이분이 경찰한테 엄청난 폭행을 당하시거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분도 살려고 네 맞아요 라고 하고 검사랑 판사한테 얘기하면은 자기의 그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근데 아까 어떻게 됐다고? 안 됐다 했잖아. 그 무슨 채무에 나온 그 금속 성분 있지, 그게 증거자료로 채택이 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뭔 개소리야. 그게 돼버려. 그때 1심 윤성여 씨한테 재판부가 사형 선고해요. 예? 사형.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분이 광복절 특사로 감형을 받아 2009년에 출소를 하시게 돼. 근데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 감옥에서도 늘 똑같은 얘기를 하셨대.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 억울하다고. 근데 물론 누구저 고깝게 보면 다 그러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 심지어 교도관분들도 다 기억을 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였다고?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억울해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너무 생활도 잘하셨고 항상 똑같은 얘기도 하셨고. 근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윤성여님은 장애가 있으셔. 어릴 때 소아마비를 겪으셔서 다리 한쪽을 잘 못 쓰셔. 이상하지? 근데 아까 막 때렸다 했잖아. 그것도 그 문제인데 아까 사건 현장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그 전 거 집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담을 넘었다 했잖아. 개치구나.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럼 경찰이 이거를 조사를 하고 하면서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넘긴 거라고? 그럼 사건 현장에 이분이 범인이면 담을 넘었다 하더라도, 담도 못 넘으시지만 넘었으면은 거기 다 밑에가 진흙이잖아. 바닥이면. 그러면 진흙도 있을 거고. 족적이 탁 나왔어야지. 없어. 그냥 탁. 왜냐면 범인들이 보통 담을 넘을 때 조심히 걷잖아. 막 그 꽃발 들거나. 그치. 그러면은 그 뭐 소리 나서 이제 일어나셨을 수도 있고. 맞지. 일반인 나도 생각하는 건데. 그럼 그게 정답인 거야. 걔네들이 생각을 안 했을까? 형사랑 계장이? 생각했지. 근데 왜 그랬을까? 영화에 그런 얘기 나오지. 부당거래인가?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윤성여 씨는 어찌되었든 당시에 수리공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자기 경찰들이 봤을 때 제일 만만한 거야. 사건 발생했을 당시의 행적도 좀 묘연한 것 같고 좋네. 그림을 만든 거야. 그리고 뭐하지? 대대적으로 발표해. 언론이 난리가 나. 그리고 윤성여 씨는 정말 희대의 살인마로 낙인 찍혀서 1심 때 사형 뜬 거야.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형사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형사들? 그 형사들이 잡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특진했어. 예? 다 특진. 잡았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라는 느낌이겠지. 화나? 이걸로 화나면 안 돼. 물론 화나는 얘기지. 존나 열받는데 진짜. 이거보다 더 센 게 뒤에 있거든.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뭐 이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윤석열님이 그래서 그 국가나 이런 데 뭐 경찰 그쪽에서 보상 받은 게 있어? 아 너무 좋은 얘기야. 2009년에 나오셨잖아. 억울하잖아. 나 아니라고요. 재심 다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국가는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증거가 있어야지. 경찰은 당시 경찰 다 발뺌하는데 맞잖아. 당시 경찰들은 아닌데? 이러고 있고 윤석열 씨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거 자료가 어딨어. 다 지들끼리 맘대로 해놨는데. 근데 2019년을 기점으로 이게 180도 뒤집어져 버려. 이춘재가 다 자백했다 그랬지. 그거 내가 한 건데? 윤석열 씨라고 했던 그 사건도 자기가 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니네 엄한 사람 잡은 거라고. 그거 내가 했다. 그리고 그 집 지도 있지. 그거까지 다 그려.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2020년 12월 17일 윤석열님의 재심 재판 결과가 나와. 30년 만에 무죄. 무죄야. 그 형사보상금 나갔어. 근데 형사보상금의 금액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돈이면 진짜 그렇게 할 거야? 평생 살인자, 자신의 부모님도 세상 사람들 다 살인마의 엄마다. 다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걸 누가 배상할 거야? 완전 사회에서 완전 뭐 매장을 시켜놨던 상태였는데 이게 왜 재심에서 무죄 입증이 됐는 줄 알아? 변호사분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놀랍게도 윤석열 씨 재심 사건의 증인이 이춘재야. 이거 진짜 이상하지? 경찰이 아니야. 이춘재야. 이춘재가 나와서 나다라고 얘기해. 8차 사건 지도야. 범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잖아. 이거 보시면서 살인의 추억이라고 했죠? 무섭지 않아? 30년 지났는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는 거? 자, 이춘재는 재판장에 왜 나왔을까? 미안해서? 혹은 속죄? 반성? 이런 의미일까? 절대 아니야. 걔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이춘재는 항상 일관되게 했던 게 아까 그 프로파일러랑 기싸움 했다 그랬지? 일관되게 하려는 게 뭐냐면 경찰 니는 내 밑이야. 한번 증거 가져와봐. 실제로 얘는 처음에 모범수를 노려서 가석방이 목표였는데 와서 자기 처음에 발뺌했잖아. 그랬더니 DNA 몇 개를 얘기해서 이 중에 몇 개는 당신이 한 거 맞는데요? 가 된 거야. 이때 이춘재는 짱돌을 굴려. 어차피 자기 가석방 끝났거든?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 거 다 알리자. 너희한테 가르쳐주듯이. 니네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너희의 선배들이 얼마만큼 무능하게 사건을 그동안 해왔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게 목적이었어요. 얘는. 그래서 다 얘기해. 그리고 자기는 다시 교도소에 가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되잖아. 못 나오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마의 이름을 달고 편안하게 살려고. 교도소 안에서. 어차피 못 나오니까. 그래서 걔는 나가서 그 얘기를 했다고 난 생각해. 안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 자, 여보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내가 아까 그 얘기 잠깐 했던 거 기억나? 이제 한 번 더 화날 거야. 지금까지도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지만 말이 안 돼. 우리가 아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근데 윤석열님을 강제로 집어넣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이유가 있어. 사실 그때 이춘재가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검거돼가지고 교도소 갔거든. 짧게. 한 2년 정도 교도소에 가서 그 사이에 사실 사건이 발생이 안 됐던 건데 하필이면 좀 그랬던 거지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뭐 특진하고 뭐하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2년 사이에 정확히는 2년도 아니지. 얘가 여기 들어가기 전 요 좀 짤막한 냉각기가 점점 짧아진다고 얘기했잖아. 이 사이에 사건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건은 왜 세상에 공개가 안 됐어? 설마. 때는 1989년 7월 7일이었어. 윤석열 씨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7월 7일 낮 1시 10분 경뭐 12시 반에서 1시 사이인데 당시 화성시 태안읍, 당시에는 이름이 이제 병점국민학교였거든. 손으로할게. 학년 김양이야. 수업 마치고 집까지 한 600m 남은 데서 친구랑 같이 집에 걸어오고 있다가 이제 친구도 집에 가고 자기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날 되게 중요한 거야. 1988년 9월 16일 윤석열 씨를 검거하고 재판에 넘겼지. 그 재판을 받게 했고 연쇄살인 사건은 멈췄잖아. 아까 말한 데 이춘재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89년 7월 7일날 뭔 일이 생겼지? 또 사건이 터진 거야. 어떻게? 경찰들이 이미 특진했는데? 이미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은 범인 잡았다 해가지고 특진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또 사건이 발생된 거야. 비상이지. 난리가 난 거야 경찰들은.
이들한테는 윤석열 씨가 범인이어야만 해. 그래야 자기들이 살거든. 설마 사건을 묻나? 그치. 그 뒤에 발생한 그 아이 사건은 뭐 해야 돼? 없어져야 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와 진짜 씨. 와 진짜 이거 너무하다 진짜 씨. 안 믿기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구나 공범이라고. 이제 좀 와닿아. 당시에 부모님 진짜 나 되게 가슴 아픈데 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다 이제 공개됐어. 그분 아버지의 사진도 언론에 막 인터뷰 하셨거든. 2022년에도 자기 이름도 공개하셨고 김용복님, 네, 돌아가셨어. 어머님, 아버님 전부 돌아가셨고, 내가 오늘 공개하는 자료들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도 고인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니까 다 공개하는 거고,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던 이 유가족,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거기 살기 싫잖아. 자기 자식이 갑자기 실종됐는데 그치. 경찰만 믿고 있었고, 그래서 떠나서 광명으로 이사를 가셨어. 근데도 멈추진 않은 거야. 딸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가서 경찰한테 가서 혹시 뭐 들어온 거 없어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다녔던 거야. 허사였어. 시간은 계속 흘렀어. 찾을 수가 없었거든. 가출 사건 및 실종 사건으로 종결돼 버렸어. 끝났어. 근데 뭔 가출 사건이요? 그 어린애가 이상하지. 아 근데 진짜 너무하다. 근데 언제지 이 사건이 왜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왔을까? 아까랑 똑같아. 이춘재가 12 플러스 2라고 썼지. 12에 포함된 사건. 그러니까 당시 수사팀, 미제 사건은 수사팀도 몰랐던 거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안에 리스트에 없는 사건이거든. 아예 그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리스트에도 없는 사건인데 이춘재가 그걸 얘기를 해. 그거 내가 했다고. 근데 이춘재가 이상한 말을 하거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떤 말을 하죠? 내가 그때 납치하고 죽인 장소가 여긴데 줄넘기로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죽이고 옆에 놔뒀는데 당시 방송에도 안 나오던데? 이런 얘기를 해. 이상하잖아? 되게 구체적이니까. 그리고 자기들 리스트에는 없는 사건이잖아. 연쇄살인 사건에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해보는데 진짜 실종 사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지. 이춘재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그러면 그동안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어머니 아버지는 뭐 했어? 딸이 어디 살아있지 않을까? 엄청 고생. 아니 어떻게 표현해?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사셨는데 딸의 생사를 알게 된 거야. 얼마 만에? 30년 만에. 이춘재가 내가 죽였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청천벽력을 이제 맞닥뜨린 거야. 이거 뭐야? 어디에다가 묻었는데요? 근데 이춘재가 정확히 얘기를 해줘. 근데 있잖아, 소름 끼친다. 이춘재가 정말 정확하게 그린 거 인정하지? 그 아이는 거기에 묻히지 않았어. 이춘재가 유기했다고 하는 데에서 떨어진 데 좀 옆쪽에 누가 묻었어. 형사가. 이거 팩트야. 이건 내 뇌피셜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 이유를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우리가 당시에 이제 수사 내용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니 눈이 따가운데. 와,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진짜? 어떻게? 나도 사실 이거 말할 때 되게 마음이 무겁거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와, 공범 맞네. 아니 공범이라 표현도 세고 그냥 그 사람도 범죄자야. 맞아. 그냥 범죄자야 그냥. 사실 이춘재랑 똑같이 처벌 받아야 되는 애들이야. 전부 다. 근데 걔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거든. 다 정년퇴직했고 연금 받고.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진짜. 이제 좀 힘든 얘기지만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네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도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 일단 수사 기록을 찾았어. 김양이 실종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 6개월. 1989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 5일 전, 당시 병점에 있던 한 야산에서 한 마을 주민이 참새 사냥을 하다가 옷을 발견해. 가방을 발견해. 신발 한 짝, 실내화 한 짝, 속옷 같은 유류품 10개를 발견해. 바로 신고해. 경찰이 왔어. 책가방을 열었어. 거기에 이름이 적혀있어. 병정국민학교 학년 김양. 사건 발생 얼마 만이지? 6개월. 경찰은 뭐 했어? 이 사실을 확인했어. 다음 날이야. 12월 21일. 이거 증언들도 다 확보됐거든. 민간인 방범대장하고 이 사람이 이모 계장이거든. 이름은 얘기 안 할게. 이 계장이 같이 수색을 하다가 줄넘기에 묶인 양손 뼈를 발견해.
유고를. 언제? 1989년 12월 21일. 30년이 지나서 그걸 누가 얘기했지? 이춘재가. 이춘재. 내가 줄넘기 묶었는데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야. 그때 이 계장이 일단 방범대원 내려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내려보내고 무전기로 자기 사수를 불러. 와봐, 삽 갖고 와. 그리고 유고를 은폐시켜 묻어버려. 유가족은 계속 확인했다고 했잖아. 한 번도 얘기해준 적 없어. 한 번이라도 얘기해줬고 유류품이 나왔다고 하면 이분들이 찾아서 지금까지 뭐 헤맬 필요가 없었잖아. 그치.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어느 날 유가족이 딱 왔는데 이상한 종이를 주고 사인하라 그래. 이게 뭐지? 뭔지 몰랐어. 그리고 얼마 뒤에 갑자기 그 광명 사신다 그랬잖아. 집에 오더니 김양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그 형사가 아유 뭐 걱정 안 해도 저게 잘 사네 이러고 간 거야.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은 그냥 가출, 실종, 끝. 아무것도 없었어. 그 문서도 내용도 다 비밀 속에 감춰졌는데 그걸 우리는 찾아냈고 보여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야. 당시 실제 자료야. 이거를 PDF 파일로 다 그대로 떠온 건데 보여줄 거야. 여러분들한테도. 보면은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이렇게 적혀있지. 첫 번째 진술조서는 아버지 김용복 씨가 썼다라고 하는 진술조서야. 그리고 밑에 진술조서는 사촌 이제 언니, 그래봤자 초등학생이지만 사촌 언니 진술조서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얘네들이 쓴 수사보고서야.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일단 이거를 좀 보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날짜부터 한번 확인해보자고. 1989년 12월 25일. 그리고 진술조서. 진술한 사람 누구? 김용복님. 아버지가 직접 얘기한 걸 썼다는 얘기잖아. 그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기 보면은 맨 뒷장이거든? 12월 25일 날. 거기 이제 아버님 이름이 있고, 원래 지장을 찍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특이하게 이제 도장을 찍었잖아. 왔네? 지장 찍은 게 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장을 찍었어. 막 도장. 아버지 김용복님은 이렇게 말을 해. 난 이런 거 쓴 적 없는데? 난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 이걸 잊을 수가 없거든.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얘기한 게 정답이야. 이 날을 절대 까먹을 수 없거든. 왜냐면 왜? 딸아이가 실종된 그 첫 해 크리스마스야. 어떻게 그걸 깜빡하냐고. 더더군다나 아이를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조서 꾸면 그걸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겠지. 자기는 이런 걸 쓴 적도 없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야. 두 번째, 자기는 막도장이 없다요. 그리고 더 큰 문제. 이거 지금 어디서 했다고 돼 있어요? 저기 광명 사신다 그랬지? 광명 사신다 그랬어요. 광명 사시는 분인데 보면 어디에서 진술했다고? 12월 25일 어디? 화성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한다. 그럼 광명에 사시는 분이 어디로 가신 거야? 화성 태안지서에 가신 거야. 썼으면 그거를 까먹을 수가 없지. 그럼 올 때 썼으면. 그치. 그리고 올 때 도장 갖고 오세요라는 전화도 왔을 거 아니야. 받은 기억도 없어. 크리스마스 날 얘네가 이렇게 수사하는데 크리스마스 날 수사를 했을까? 그것도 의심인 거지. 모든 게 다 물론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 억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뭐게? 수사 보고서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사 보고를 위에다 올리는 거란 말이야. 언제야 날짜? 1989년 12월 25일이지. 같은 날이네? 밑에 빨간 네모 좀 읽어줄래? 면접기 위하여 경기 광명시 광명 땡땡호에 임하여 김용복을 면접 수사한 바 하고 이제 모자이크 처리돼 있네.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 진술조서 어디서 썼다고? 화성. 근데 얘는 뭐래? 경기 광명이라고 하네? 지들이 직접 갔대. 다르네.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수사 보고서에는 지들이 갔대. 그럼 25일날 어떤 일이 발생된 거야? 경찰은 광명에 왔고 아버지는 태안서에 갔고 진술을 이렇게 했대. 아버지가 둘이야?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 현실적으로. 이건 여기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알아? 아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게 있었어. 김용복님의 여동생이거든?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강씨였어. 강씨 얘기를 계속 물어봐. 강씨랑 그 김양이랑 사이가 좋았냐 어쨌냐, 그 여동생이랑 헤어져가지고 앙심 푼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써있어. 이 진술조서에 다 그렇게 적혀있어. 마치 누가 범인인 것처럼, 강씨가 범인인 것처럼.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건 김용복님은 만난 적도 거의 없고
김양이랑 만난 적도 없고. 와 근데 진짜 너무하다 진짜로. 이날 이 조선은 뭐 하려고 했던 거야? 강 씨한테 몰아가려고 했던 거야. 조작하려고 한 거지. 근데 강 씨는 알리바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에이 포기해. 그리고 이 진술 조서에 또 뭐 물어보는 줄 알아?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걸 물어보거든. 눈에 띄는 거였어.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거긴 한데 그 위에 붙어 입으면 돼. 아폴로 이게 쭉쭉 짜먹는 거. 아폴로 얘기 나오지. 갑자기 뜬금없이 강씨 얘기하다가. 근데 아폴로 사 먹나요? 뭐 먹었나요? 잘 먹나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아버지 김용목님은 아폴로가 뭔지 지금도 모르셔. 지금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셨으니까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셨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런 얘기가 적혀 있잖아. 그거 왜 그랬을까? 왜 아폴로 얘기를 물어봤을까? 자, 좋아. 이것도 하나 퀘스천 남겨놓고 이거 한번 읽어봐. 아이 이름도 공개가 됐어요. 김현정 양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현정이가 행방불명 당일 학교 준비물로 줄넘기를 가지고 갔나요? 준비물이 없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줄넘기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 걔 줄넘기... 읽어줘. 중요해. 아니 뭐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아버지가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알고 있잖아. 좀 더 읽어줄 수 있어. 줄넘기 가지고 있었나요? 집에 있었습니다. 줄넘기의 색깔 및 모양을 진술하시죠. 하얀 색깔이 나무 손잡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위 진술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좋아.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볼까? 아폴로 얘기랑 줄넘기 얘기를 이제 왜 했을지 느낌이 와? 이때가 그 유류품 발견한 지 며칠 뒤거든. 그러면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잖아.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놓고 딴 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틀린 데 답하게. 줄넘기가 없었다고 했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서류로. 나중에 그게 나와서 자기들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줄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진술조서 봤더니 줄넘기 안 가져갔다 그래서 아닌 줄 알았죠. 빠져나갈 품. 만든 거야. 야, 그리고 뭐 한 거야? 진짜 너무하다 진짜. 얘기를 안 한 거야. 일단 다 잘못된 거야. 이거 지금 다 정상적인 게 아닌 거야. 그리고 이게 입장 바꿔서 아버지 입장에서 진술조서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아폴로 얘기하고 대 줄넘기 얘기하면 뭔 생각 들어? 뭐가 나왔나요? 뭐가 있었나요? 막 이럴 거 아니야. 만약에 진짜면. 그치. 아예 그런 기억이 없으셔. 그냥 가출 신고돼 있었거든. 그리고 아까 언니 진술조서도 마찬가지야. 가가지고 평소에 많이 가출했나요? 네. 평소에 자주 집으로 되게 포천 살았거든? 그 사촌 언니가. 여기에 자주 왔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 둘이 만난 적이 거의 없는데 다 만들어 말을. 아 너무 짜증나는데 진짜. 아니 근데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지? 나도 이해는 안 가. 이 정도면 실수야? 너가 생각할 때? 고의지. 어떻게 실수야? 보시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이거 실수예요? 고의예요? 이게 어떻게 실수야? 그럼 고의라면 이거 왜 그랬을까? 윤석열 씨가 범인이어야만 했어. 그 뒤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반드시 몰래야 됐어. 묻어야 됐던 거야. 얘네들 입장 진짜 잔인하지. 이런 새끼가 존재한다는 게 정말. 이걸 은폐해버린 거야. 그럼 얘네는 뭐 한 거지? 윤석열 씨 사건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걸 얘기해야 이게 이해가 돼서. 윤석열 씨를 조작해서 엄한 사람을 무기수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뒤에 연쇄사건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또 발생을 하니까 뭐 했지? 덮어버려. 범인이어야만 하니까 윤석열 씨가. 그렇게 그 어린애를 가출자로 만들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에 공개를 안 해. 나는 진짜 부모님이 물론 김양도 너무 진짜 불쌍하고 진짜 그런데 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짜. 그로부터 이제 이 일이 있고 1년 뒤야. 그러니까 윤석열 씨 사건 있고 이거 묻었잖아. 1년 뒤에 이춘재는 출소했어. 9차 사건이 터져. 또 연쇄 사건이 발생된 거야. 이춘재야.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이 뭔 줄 알아? 김현정 양 사건 30m 옆이야. 이춘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상해서. 자기가 분명 여기서 죽였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안 나오니까 뭐지? 하고 가봤대. 그럼 그때 이 사건 터졌어. 형사들 갔지. 그 이기장 그 개 갔어. 지가 묻어놨잖아. 그 아이. 침묵. 그 이 사건이 9차 사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묻힌 거야 중간에. 자, 30년이 지났어. 이제 좀 마음 아픈 얘기 하나 더 할게. 미안해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도 미안해. 나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게 진짜 레전드다.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30년. 야, 진짜 레전드다 진짜. 30년이 지나가지고 이춘재가 얘기해서
가출자가 아니고 실종자가 아니고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을 부모님은 알게 됐잖아. 아이의 유골만이라도 찾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춘재가 되게 상세하게 그렸다고 했지. 갔는데 아마 그쪽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병점역 옆쪽 거기가 다 아파트들이 들어왔거든. 개발돼서 시신을 못 찾아. 이춘재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어 이미.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춘재가 그걸 자백을 하고 얘기를 다 하고 그 몇 년 뒤에 2, 3년인가 뒤에 3년? 4년 뒤에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에게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춘재에게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맞지 악인이야 걔 쓰레기 새끼야 뒤질 새끼 맞아.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 3대 미제 사건이라고 불렸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가 그렇게 오랫동안 활기치게 냅뒀을까는 그 미꾸라지 같은 경찰 새끼들이 암묵적인 공범의 역할로서 얘를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활개치고 다녔던 거야. 우리가 이걸 잊지 말자고.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우리가 모두 다 얘기가 어디에서 방송에 나오면 다 이춘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건 그런 방송 보시고 오늘 여러분하고 할 얘기의 이 미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인지기가 나한테 최악의 사건이라고 해서 이춘재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걸로 생각을 했던 거야. 최악이지? 이거는 도운 거야 춘재를. 왜? 지들 살려고. 지들 먹고 살리고 자기들 승진하려고. 연쇄살인 사건을 도왔던 사람이야. 형사라는 신분으로 말이지.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지. 윤성현 씨까지. 그를 찾아갔어. 골프 치고 있네. 그때 당시의 영상이야. 찾아간 거. 수원 월드컵 경기장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더라고. 너가 찾아간 거 아니면 다른 사람? 아, 네, 기자님이 보내주셨어. 아 기자님이 질문을 했어. 그 사건 기억하냐? 나 아니다. 태양서에 근무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난 거기에 근무한 적 없다. 자기 아니래. 분명히 본인이. 자긴 그 사건 모른대. 퇴직하고 처벌 받았냐고? 처벌을 어떻게 받아?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그 사건의 공소시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벌돼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은 나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대놓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존나 열받는데 진짜로. 정년퇴직했더라. 내가 확인해봤거든. 꽤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 정년퇴직했고 이거 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아시길 바래서 하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나는 그게 좀 억울했어. 이계장 같은 이런 미꾸라지 형사들 있지. 얘네들의 공소시효를 왜 그때로 할까? 나는 그런 생각했거든. 이게 범죄다라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30년 만에 알았잖아. 걔네가 저질러 놓은 범행에 대해서. 그거 범죄니까 이춘재 도와준 거. 근데 어쨌든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당시 경찰청장이 이제 수사하셨던 분이 대신 사과를 했어.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근데 그걸로 끝나냐고 이게. 끝날 수가 없는 내용이야.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정말 올바른 정의였을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 이런 사건에서 내가 이 얘기를 꼭 전하는 이유도 이춘재의 연쇄살인 사건은 이춘재만이 만든 게 아니야. 그 새끼는 지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 몇몇 미꾸라지 같은 형사들이 도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진짜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시의 악인은 이춘재 플러스 공범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 열받아. 아 씨야. 나 오늘 귀 너무 많이 빨개진 거 아니야? 아 열받아. 와 근데 진짜 너무하다. 근데 여러분들 저 이 시간에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경찰분들이 계시니 이거는 거예요. 일반화시켜서 경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봐봐 2019년 수사팀 봐봐. 그리고 사건 현장 당시에 감식반 하셨던 분 그분 없었어 봐. 아 그건 진짜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계셨구나. 큰거 진짜 대단하시 큰 거 하나 하셨네 진짜. 그러니까 미꾸라지 때문인 거야. 그때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지. 지금도 있는 거고. 지금도 뭐 신정동 봐봐. 열심히 해가지고 잡았지. 그러니까 그게 DNA를 채취해가지고 20만 명 표본 만들어가지고 쭉 해서 찾은 거야. 우리 12월 잘 보내고 뭐 우리 내년에 보겠네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인사드리고 좋은 내용들 의미 있는 내용들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